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66살이 되었네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5년 동안 대형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다 은퇴한 평범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형마트에 들어간 건 41살 때였어요. 그때 남편과 이혼하고 8살, 6살이던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했어요. 발바닥이 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참았습니다. 일용직으로 3년을 일하니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더군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처음 정규직 월급이 120만 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월세 35만 원 내고 아이들 학원비, 식비 다 감당하려니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명절 상여금과 연말 보너스가 있어서 한 해를 버틸 수 있었어요. 계산대에 앉아 있지만 사실 거의 서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족저근막염이었더라고요. 허리도 항상 아팠습니다. 디스크 초기 증상이었는데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까워서 그냥 파스 붙이고 일했어요. 명절이면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저희는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추석 전날에도 밤 11시까지 일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 간단히 차례 지내고 다시 출근했어요. 딸아이가 중학생 때 엄마는 왜 명절에도 일해? 라고 물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가 일해야 너희가 학원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잖아 라고 대답했지만 아이 앞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게 참았어요. 25년 동안 일하면서 직급이 올라 계산대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월급이 210만 원이었어요. 보너스는 연 200%, 명절 상여금까지 합치면 1년에 약 3천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수입일 수 있지만 서울 근교에서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빠듯했어요. 특히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두고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25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저녁 9시나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몸에 밴 저에게 퇴직 후의 삶이 막연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걱정이 컸어요.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퇴직금은 얼마나 될지, 그걸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잠을 설쳤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 210만 원에 근속 연수 25년을 곱하고 30일을 곱한 다음 365일로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약 7,312만 원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큰돈이라 기뻤지만 동시에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퇴직하기 전 두 아이가 찾아왔어요. 딸아이는 그때 36살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들은 34살로 직장을 다니며 전세집을 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자 딸이 먼저 엄마, 결혼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들도 전세자금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했고요. 제 퇴직금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딸 결혼 비용으로 4천만 원, 아들 전세자금으로 2천만 원을 주고 나니 1,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을 예금에 넣고 비상금으로 남겨뒀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했을 때 87만 원이라는 금액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25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니. 하지만 월급이 높지 않았으니 연금도 많을 수 없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아프면 어쩌지? 집세는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퇴직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마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사실 이 증상은 퇴직 2년 전부터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0대 후반이면 다들 이런 증상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아침에
칫솔을 잡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 초기에 잘 관리하면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진통제로 버텼는데 점점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생물학적 제재 치료를 권하셨어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제 형편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쓰지 못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류마티스 관절이 뻣뻣해지는 통증에 잠에서 깨요. 일어나자마자 30분 동안 관절 스트레칭을 합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기, 손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침 식사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온찜질로 손가락 관절을 풀어줍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손을 감싸고 있으면 뻣뻣함이 조금씩 풀려요. 약을 먹는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류마티스 약과 진통제를 먹고 점심에 위장약, 저녁에 다시 류마티스 약을 먹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손가락이 마치 나무토막처럼 굳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약에 의존하는 생활이 싫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약 덕분에 할 수 있는 일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눈 건강도 많이 나빠졌어요. 25년 동안 계산원으로 일하며 컴퓨터 화면을 계속 봐야 했거든요. 심한 안구 건조증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6번 이상 인공 눈물을 넣어야 해요. 가습기는 필수품이 되었고 건조한 겨울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초기 백내장 진단도 받았어요. 밝은 곳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텔레비전도 잘 보이지 않아요. 퇴직 전에는 취미로 뜨개질을 했었는데 이제는 눈 건강에 더 유리한 민화 그리기로 바꿨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로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초급반 도우미로 활동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민화를 그릴 때는 모든 통증과 걱정을 잊어요. 오직 붓과 종이 그리고 색깔만 있을 뿐이죠. 이런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어요. 월세가 25만 원인데 그나마 국민임대라 저렴한 편입니다. 민간 임대였다면 40만 원은 더 냈을 거예요. 이 아파트에서 가장 좋은 점은 단지 내 공동 텃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3평 남짓한 작은 텃밭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공간이에요. 텃밭에서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기본 채소를 키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가벼운 농작업이에요. 오히려 햇빛을 쬐면서 흙을 만지는 게 관절에 좋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12가구가 함께 텃밭을 가꾸는데 대부분 저처럼 노령의 연금 생활자들입니다. 텃밭에서 만나면 서로의 건강 이야기, 약 이야기, 연금 이야기를 나눠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라 말이 통합니다. 수확한 채소를 나눠 먹는 재미도 있어요. 제가 키운 상추를 옆집 김할머니에게 드리면 다음날 김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한 통 갖다 주시죠.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니 식비도 절약되고 정도 쌓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전날 지어둔 현미밥에 김치와 계란 프라이 하나가 전부예요. 커피 한 잔은 제 하루의 작은 사치입니다. 예전에는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직접 내려 마셔요. 한 통에 10,000원 하는 커피로 한 달을 마시니 경제적이죠. 주 3일은 동네 반찬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일하고 월 60만 원을 받아요. 퇴직 후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했는데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65살에는 보험도 안 들어요. 컴퓨터 다룰 줄 아세요? 젊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마트 계산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의 소개로 동네 반찬가게에 취직했습니다. 집에서 도보로 15분 거리라 출퇴근이 편해요. 손목 통증 때문에 버겁지만 필요한 수입이라 참고 일합니다. 사장님이 서비스직 25년 경력이 도움된다며 저를 채용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겼어요. 단골 손님들 중에는 영자 아줌마가 있는 날만 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20대 아르바이트 동료도 있는데 처음에는 세대차 때문에 대화가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서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제가 그 친구에게는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죠. 직원 할인으로 반찬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식비 전략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즐거워요. 건강정보, 약초 효능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퇴근 후 직원들과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소소하지만 큰 행복입니다.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관절 스트레칭을 하고 약을 먹고 아르바이트 가는 날이면 반찬 가게에 가고 아니면 텃밭을 가꾸거나 미나를 그립니다.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어요. 자기 전에는 내일 먹을 약을 준비하고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웃으며 지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일은 복지관에서 민화 수업이 있어요. 기대됩니다. 이렇게 적고 잠이 듭니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샀어요. 항상 특가 코너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날은 닭다리가 100g에 990원이었어요. 2개만 사서 3일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마트에서 25년 일한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할인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포장이 더 이득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제 냉장고 한 칸은 냉동 반찬 공장입니다. 한 번에 대량으로 반찬을 만들어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해요. 이렇게 하면 가스비도 절약되고 매일 요리할 필요도 없어 편리합니다. 약국마다 의약품 가격을 비교해서 메모해 두는 것도 제 전략 노하우 중 하나예요. 처방약도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걸 아세요? 동네에서 가장 싼 약국을 찾아다니며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어제는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30분간 손주와 대화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언제 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버스비를 계산하게 돼요. 왕복 8,000원, 손주 선물 만원, 딸 내 갈 때 사가는 과일 만원. 한 번 방문에 약 3만 원이 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려고 노력해요. 밤에는 전기장판을 틀고 잡니다. 온수매트는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포기했어요. 전기장판도 1시간만 틀고 꺼지도록 타이머를 맞춥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버텨요. 작년 여름 폭염이 심할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전기요금 폭탄이 더 무서웠습니다. 제 월 수입은 국민연금 87만 원과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비 60만 원을 합쳐 총 147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출은 160만 원 정도 돼요. 매달 약 13만 원의 적자가 생기는 셈이죠. 처음에는 이 적자가 너무 두려웠어요. 이러다 예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주거비는 월 25만 원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라 그나마 저렴한 편이에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살고 싶었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습니다. 구리시로 이사 오니 서울보다 임대료가 거의 절반이었어요. 대신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 교통비가 더 들지만 한 달에 몇 번 방문하는 것보다 매일 내는 집세가 더 부담되니까요. 의료비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써요.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 15만 원,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3만 원, 그리고 간간히 진통제나 소화제 같은 약값이 추가됩니다. 건강보험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어요. 보험이 없었다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식비는 한 달에 4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혼자 사는데도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영양을 생각해서 단백질과 채소를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수록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거든요.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남은 반찬을 가끔 싸주시는 덕분에 조금 절약할 수 있어요.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과금과 통신비로 25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전기요금이 월 7만 원에서 8만 원, 수도요금이 3만 원, 가스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 겨울에는 더 올라가요. 그리고 휴대폰 요금이 3만 원 정도예요.
인터넷은 휴대폰과 결합해서 약간 할인받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 때문에 공과금이 거의 2배로 뛰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주로 이불 속에서 지내고 전기장판도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기타 지출로 45만 원 정도 써요. 여기에는 옷, 신발, 생필품 구입비와 아이들 용돈, 명절 선물, 친구들 만날 때 들어가는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지출이 크게 늘어나요. 아무리 아껴도 세뱃돈은 줘야 하고 아이들 생일에 선물은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매달 13만 원씩 적자가 나면 1년이면 156만 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퇴직 후 통장에 남은 1,300만 원으로 계산하면 8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어요. 80살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제가 실천하는 절약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식비 절약을 위해 한 주 식단표를 만들어요.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맞는 재료만 구입합니다. 충동 구매를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마트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배를 채우고 가요. 배고플 때 장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게 되거든요. 전기 절약을 위해 멀티탭을 활용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모두 뽑아두고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가전제품은 사용할 때만 전원을 연결해요. 텔레비전도 2시간 이상 보지 않아요.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서 항상 사용량을 체크합니다. 제 세탁기는 20년 된 구형이에요. 고장나면 수리비가 비싸서 걱정이지만 새 것을 살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세탁기를 아끼기 위해 속옷이나 양말 같은 작은 빨래는 손으로 해요. 샴푸나 세제도 끝까지 사용하기 위해 물을 조금 넣어 희석해서 써요. 티슈는 반으로 잘라 사용하고 화장지도 아껴 씁니다. 약값을 아끼기 위해 노력해요. 의사 선생님께 저렴한 약으로 처방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리고 약국에서도 제네릭 약으로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은 동네 작은 약국보다 대형마트 약국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을 메모해두고 활용합니다. 옷은 거의 사지 않아요. 3년 전에 산 옷을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아이들이 가끔 옷을 선물해 주는데 그것으로 충분해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는 5년 전에 산 것인데 밑창이 닳아서 비가 오면 물이 새요. 그래도 아직 신을 만하니 새 것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요.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는 대신 공원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거나 집에서 번갈아가며 모임을 해요. 친구들도 대부분 저와 비슷한 형편이라 서로 이해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소박하게 만나는 게 더 대화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아요. 지난 추석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려고 했는데 통장 잔고가 너무 적어서 평소보다 적게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손주들은 아무 말 없이 받았지만 딸의 눈치를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엄마 마음만 받을게요. 우리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말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이 왔어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들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동사무소에 문의했더니 재산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청은 해볼 생각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아끼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적어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매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난방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어요. 한밤중에 추워서 깼는데 문득 25년 전 아이들과 함께 좁은 월세방에서 지내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더 힘들었는데도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은 건강입니다. 아프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약값은 아끼지 않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 비싸도 꼬박꼬박 먹고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침마다 관절 스트레칭을 하고 텃밭 일을 하면서 적당한 운동도 합니다. 저는 매일 적자 살림을 꾸리면서도 마음만은 플러스로 만들려고 노력해요. 민화를 그릴 때면 모든 걱정을 잊게 됩니다. 손주와 영상통화를 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를 먹을 때는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작은 공동 텃밭이 있어요. 3평 남짓한 크기지만 저에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12가구가 함께 가꾸는데 각자 맡은 구역이 있어요. 제 구역은 약 0.5평 정도로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등을 심었습니다. 텃밭 일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적당한 움직임이 관절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가벼운 농작업은 권장하셨어요. 물론 힘든 일은 피하고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도 조심합니다. 텃밭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에요. 김 할머니는 72세로 역시 국민연금으로 살고 계세요. 박 할아버지는 78세인데 자식들 도움 없이 혼자 사십니다. 이분들과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건강 이야기, 연금 이야기, 약 이야기로 이어져요.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라 말이 잘 통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상추가 정말 잘 자랐어요. 너무 많이 자라서 혼자 다 먹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죠. 김 할머니는 제 상추를 받고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주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방울토마토를 주시고 제 고추를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니 식비도 절약되고 정도 쌓여요. 텃밭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은 첫 수확을 할 때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고추를 심었는데 첫 고추를 딸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치 아이를 낳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고추로 고추장아찌를 담가 이웃들과 나눠 먹었어요. 모두들 영자 씨가 담근 고추장아찌가 제일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죠. 텃밭 일은 계절에 따라 달라요.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물주기와 잡초 제거, 가을에는 수확, 겨울에는 퇴비 만들기를 합니다. 1년 내내 할 일이 있어서 좋아요. 무언가 돌보는 일이 있다는 건 삶의 의미를 주거든요.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성장하는 기분이 듭니다. 민화 그리기는 제 또 다른 활력소예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미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죠. 그 꿈을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로 민화교실을 연다는 공고를 보고 용기를 내어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서툴러서 창피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저보다 젊고 손재주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영자 씨는 색감이 좋아요.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늘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1년 정도 배우니 제법 그림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첫 완성작은 작은 모란꽃 그림이었는데 그걸 딸에게 선물했습니다. 딸이 받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예쁜 걸 어떻게 그렸어요?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해줬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복지관 초급반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붓 잡는 법, 색 섞는 법 같은 기초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평생 누군가에게 배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민화를 그릴 때는 모든 걱정을 잊어요. 오직 붓과 종이 그리고 색깔만 있을 뿐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에 통증도 있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약 먹을 시간도 놓칠 정도예요. 그만큼 몰입되는 시간입니다. 제 작품들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알려준 대로 따라 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제 그림을 보고 구매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오기도 해요.
아직 본격적으로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민화를 그리면서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붓을 들고 색을 칠하면서 제 마음속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졌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꽃 그림이에요. 특히 모란과 연꽃을 자주 그립니다. 모란은 부귀영화를 상징하고 연꽃은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고 해요. 제 인생과 닮았다고 생각해서 더 애착이 갑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견디고 지금 이렇게 작은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민화 선생님께서는 제게 영자 씨는 그림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술적으로는 아직 부족하지만 정성과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을 담아 하는 일은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텃밭과 민화가 제 삶의 활력소가 된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큰 기쁨을 주거든요. 텃밭에서는 자연과 교감하고 민화를 통해서는 내면의 예술성을 표현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사실 퇴직 직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25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삶에서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죽이다가는 우울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했고 지금은 그것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텃밭에 나가지 못하거나 민화를 그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정말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아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어요.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찾게 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시간을 썼지만 지금은 제 마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빠듯하지만 마음의 여유는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습니다.